늘 소음으로 가득하던 공간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해질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상황이 나아진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일이 오기 전에 정적일 뿐인지 하는 점입니다. 최근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분위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군용기의 타이완 주변 활동은 거의 일상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어느 날은 해협 중간선을 압박했고 또 어느 날은 숫자와 경로를 바꾸며 심리적 긴장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면은 이미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이 끊기는 순간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며칠 사이 타이완 군 당국이 중국 군용기를 거의 포착하지 못했다는 흐름은 단순한 통계의 변화가 아니라 훨씬 더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늘 존재를 과시하던 힘이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면 그것은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부의 불안과 외부의 압박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만 보면 이 정적은 오히려 긴장을 낮추는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해협을 오가던 군용기가 줄고 하늘이 잠시 비어 있다면 누구나 위험이 조금 멀어진 것이 아닐까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정학의 세계에서는 소리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협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움직임이 가장 조용한 순간에 준비되기도 하고 가장 강하게 행동하던 세력이 오히려 잠시 멈출 때 그 배경에는 계산하기 어려운 사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이완 해협처럼 작은 오해 하나가 주변 강대국의 반응을 불러오고 그 반응이 다시 지역 전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공간에서는 침묵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고요함을 낙관으로만 해석하는 태도가 아니라 왜 이 침묵이 나타났는지 그 배경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시선입니다.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 침묵이 아주 민감한 외교적 장면과 겹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타이완 지도부 인사가 일본 본토를 찾은 움직임은 상징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입니다. 타이완과 일본의 관계는 언제나 동아시아 전략 구도 속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었고 중국은 그 상징 하나하나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해왔습니다. 과거의 패턴을 떠올려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 중국은 외교적 항의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성명을 내고 경고를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존재감을 함께 드러내며 자신들의 불만을 훨씬 더 분명하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을 예상했습니다. 화면 밖에서는 외교부의 강경한 언사가 나오고 화면 위에서는 전투기와 군함이 움직이는 익숙한 장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상할 정도로 반응의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행동은 의외로 절제돼 보였습니다. 외교적 표현은 단호한데 현장의 군사적 장면은 예전처럼 빠르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정말 의도적으로 긴장을 낮추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강하게 움직일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것인지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는 단순히 하루 이틀의 우연한 공백으로 보기 어려운 흐름과 겹쳐 있습니다. 익숙했던 군사적 압박이 갑자기 약해지고 상징성이 큰 외교적 사건 앞에서도 대응의 강도가 달라졌다면 그 배경에는 예전과는 다른 계산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완 문제를 바라보는 전략적 시선이나 장기 목표가 갑자기 달라졌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많은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 중국이 보여주는 태도는 이전처럼 모든 장면에서 즉각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결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지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자신감이 넘칠 때 움직이지만 어떤 국가는 위험이 너무 커졌다고 느낄 때 멈춥니다. 지금의 정적이 바로 그 후자에 가까운 것이라면 이는 평화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타이완 해협은 이제 지역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간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하나는 곧바로 미국과 일본의 계산에 반영되고 다시 중국의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지금 무엇을 하지 않는가를 보려면 중국이 무엇을 원하는가만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전에는 압박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작은 군사적 시위 하나도 예상 밖의 파장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경이 지금 보여주는 이 조용한 태도는 단순한 자제라기보다 어느 선을 넘지 않으려는 신중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중함은 보통 외교적 자신감이 높을 때보다 오히려 사방의 변수가 많아졌을 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 지금 북경은 상징적으로 민감한 순간에도 예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못하는가? 왜 타이완을 둘러싼 압박의 강도를 잠시라도 낮출 필요를 느끼는가? 그리고 왜 하늘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을 낳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타이완 해협 안에만 두어서는 부족합니다. 중국이 직면한 바깥의 압력과 안쪽의 불안이 동시에 어떤 형태로 겹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장면을 이해하려면 북경이 지금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강대국의 진짜 상태는 그 나라가 크게 외치는 구호보다 무엇을 조심스럽게 피하고 있는지를 볼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미국이라는 변수가 훨씬 더 크게 떠오릅니다. 지금 북경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체면 손상 자체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전투기 한 대가 평소처럼 비행하는 장면은 과거에는 익숙한 압박의 일부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오판 하나가 워싱턴의 강경한 해석을 부르고 그 해석이 다시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이 단순히 경고의 언어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의 사용 가능성을 더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경 입장에서는 타이완 해협을 예전처럼 마음껏 흔드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 위험을 키우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부의 입장에서 더 민감한 것은 예상 가능한 긴장보다 예상 불가능한 사고입니다. 계획된 훈련은 통제할 수 있어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우발적 접촉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짧은 판단, 경고방송의 수위, 레이더 추적의 방식, 양측 함정과 항공기의 거리 같은 요소들은 평소에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공기가 이미 팽팽해진 순간에는 그런 작은 요소들이 순식간에 위기로 번집니다. 지금 북경이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조금 낮추고 있다면 그것은 평화에 대한 갑작스러운 각성이라기보다 사고의 비용이 너무 커졌다는 판단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힘을 보여주는 것보다 불필요한 도화선에 불이 붙지 않게 막는 일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 변화는 외교 언어의 결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전 같으면 강경한 수사 뒤에 더 큰 행동이 따라올 것이라는 기대가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말과 행동 사이에 미묘한 간격이 생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원칙을 반복하면서도 실제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속도는 늦습니다. 이는 북경이 방향을 바꿨다는 뜻보다 한꺼번에 여러 전선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은 계산, 대외적으로 지나치게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체면,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돌발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이 한꺼번에 겹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둔해집니다. 바로 이런 조건에서는 강경한 언사가 오히려 자신감이 아니라 방어적 자세를 가리는 가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문제는 단순히 외교의 톤을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북경은 지금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어떤 행동도 더 이상 지역 차원의 메시지로만 관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의 강경한 시위가 미국 내 대중 강경론을 자극할 수도 있고 동맹국들의 연쇄적인 반응을 낳을 수도 있으며 금융시장과 공급망의 불안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 충격은 지금처럼 경제와 정치의 부담이 쌓인 시기에는 훨씬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침묵은 약함의 증거라기보다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냉정한 계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계산이야말로 북경이 현재 처한 전략 환경이 예전보다 훨씬 더 빡빡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한 걸음 더 바깥으로 옮기면 또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군사적 충돌은 타이완 해협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경이 어떤 전쟁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란을 둘러싼 공방은 단순히 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현대전이 무엇을 중심으로 승패를 가르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로 읽힙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위성의 수와 미사일의 사거리, 레이더 성능표 같은 눈에 보이는 숫자에서 군사력의 우열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장은 훨씬 더 냉정합니다.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끝까지 살아있는 체계 안에서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국식 군사 서사의 약한 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위성은 하늘에서 목표를 볼 수 있습니다. 감시 장비는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지상 레이더는 특정 순간에 신호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장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전은 한 개의 센서나 한 종류의 무기가 아니라 탐지와 전송, 판단과 명령, 교란과 보호가 하나의 사슬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위력을 발휘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끊겨도 전체 체계는 급격히 흔들립니다. 눈은 살아있어도 입이 막히고 손이 묶이면 보이는 정보는 아무 의미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최첨단 장비를 많이 보유한 것처럼 보이는 국가도 실제 전투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무력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중동의 사례가 던지는 가장 불편한 질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위성을 모두 떨어뜨리지 못하더라도 지상 통신망과 지휘 노드, 데이터 전달 체계를 먼저 흔들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 속에 목표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보를 받는 조직이 멈추고 명령 체계가 마비되며 각 부대가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최첨단 감시 능력조차 고립된 섬처럼 남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쟁은 장비의 숫자를 겨루는 싸움이 아니라 체계를 끊고 살리는 싸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전환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실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북경이 이란 전장에서 보았을 가장 불안한 장면도 아마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보유한 기술이 많다는 사실과 그 기술이 끝까지 작동한다는 사실은 전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얼마나 많은 장비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 장비들이 서로를 얼마나 오래 지켜줄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란 사례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 냉혹한 차이였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위성과 레이더, 방공체계가 촘촘하게 배치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충돌이 시작되자 중요한 노드들이 먼저 흔들렸고 그 뒤에는 각 장비가 제 성능을 발휘할 조건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전장에서는 개별 무기의 성능표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상대의 신경망을 흐트러뜨리는가, 누가 더 오래 자기 체계를 살아있게 유지하는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중국이 오랫동안 자랑해온 군사기술 서사는 불편한 시험대 위에 올라갑니다. 장비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보면 화려할 수 있지만 전체 체계가 거대한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연결돼 움직일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신화로 이어집니다. 바로 중국이 최근 수년 동안 반복해서 강조해온 국산화의 서사입니다. 무기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 자체 생산 비중이 높아졌다는 사실, 독자 기술의 비율이 커졌다는 주장은 분명 표면적으로는 강한 인상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숫자를 보면 곧바로 자립이, 곧 실력이라는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국방산업에서 국산화는 출발점일 수는 있어도 승리를 보장하는 종착점은 아닙니다. 어떤 장비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그 장비가 전장 환경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수준의 문제입니다. 전시회장에서는 인상적인 장비도 전장에서는 전자교란, 정보차단, 지휘 혼선, 후속 정비의 지연 같은 현실 앞에서 급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율이 높아졌다는 문장만으로 그 나라의 군사력이 더 단단해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실전은 더 잔인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 보다 얼마나 빨리 무력화되지 않는가가 중요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홍보했는가 보다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가가 중요합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보여준 군사적 자신감에는 대규모 생산 능력과 빠른 산업 동원, 그리고 자체 체계에 대한 강한 선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 드러난 장면은 그 선전 문법이 실제 충돌의 문법과 같지 않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본 적이 있다는 사실과 그 표적을 끝까지 추적하며 방어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위성이 영상을 확보했다는 사실과 그 정보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현장의 지휘 체계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도 같습니다. 결국 전장에서 평가받는 것은 자랑의 크기가 아니라
체계의 생존성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성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국산화라는 정치적 구호는 오히려 더 큰 허상을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들은 다시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델이 그렇게 오래 밀려왔을까? 왜 결과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대규모 국산화와 내부 공급망 확대는 멈추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기술이나 전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선을 산업 구조와 권력 구조로 옮겨야 합니다. 국방 분야의 국내 공급망이 길어질수록 연구개발, 부품 조달, 하청, 시험, 납품, 유지 보수까지 수많은 과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감독 장치가 약한 체제에서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책임보다 이익을 나눌 틈도 함께 많아집니다. 다시 말해 국산화는 군사적 자립의 언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권력과 자본이 얽히는 거대한 내부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완제품을 구매하는 구조보다 내부에서 끝없는 프로젝트를 돌리는 구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오랜 기간 이익을 만들어준다면 그 시스템은 실제 성능과 무관하게 계속 팽창하려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중국 군사산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한 번의 대형 계약으로 끝나는 거래보다 연구개발에서 조달, 생산과 검수까지 이어지는 내부 사업은 훨씬 넓은 범위의 이익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가 전략과 기술 자립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단계에서 이해관계가 누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성능을 높이는 것보다 프로젝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시스템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을 멈추는 순간 너무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산화가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장치가 되는 순간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내부의 판단 기준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무엇이 진짜 강한 무기인가 보다 무엇이 계속 예산을 끌어오고 조직을 유지하며 관계망을 굴러가게 하는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구조가 지금은 또 다른 이유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군과 방산 부문에서 이어진 숙청과 조사는 단순한 인사정리가 아니라 의사결정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 자체보다 책임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어제까지 장려되던 프로젝트가 오늘은 조사 대상이 되고 한때 충성의 증거였던 행동이 어느 날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누구도 쉽게 결재하지 않으려 합니다. 새로운 장비를 승인하는 일, 대규모 조달 문서에 서명하는 일, 민감한 연구개발 사업을 밀어붙이는 일은 모두 정치적 위험이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예산이 늘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주저와 침묵이 퍼집니다. 만들 수 있어도 쉽게 못 만들고 필요해도 빨리 못 움직이며 책임자가 있어도 결정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군대와 방산기업은 단순히 효율이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조직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앞서 나가서 성과를 만드는 것보다 눈에 띄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이익을 좇아 과잉으로 움직이던 시스템이 이제는 위험을 피하려고 멈칫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보이는 강경한 구호와 달리 내부의 운영 논리는 점점 더 방어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은 평상시 선전에서는 여전히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느리고 불안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타이완 해협의 침묵을 이해하려면 하늘을 날지 않은 전투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투기를 움직이라고 명령해야 하는 체계가 지금 어떤 공포와 의심 속에 놓여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기묘한 역설이 드러납니다. 군수산업과 군 지휘체계가 이렇게 위축돼 있다면 상식적으로는 국방 예산도 함께 숨을 고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산은 여전히 커지고 공식 담론은 여전히 현대화와 대비태세를 강조합니다. 이 겉과 속의 어긋남은 지금 중국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시스템 내부의 신뢰는 약해졌는데 외부를 향한 긴장 메시지는 유지해야 하고 실전 능력에 대한 불안은 커졌는데 전략적 야심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원은 계속 투입되지만 그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더 넣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덮기 위해 더 큰 규모를 유지하는 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예산의 증액이 곧 자신감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이 커질수록 더 많은 돈으로 장치를 덧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외부 충격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부 충성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면 지도부는 체계를 더 넓게 붙잡으려 합니다. 연구 개발을 더 강조하고 신형 장비를 더 말하며 현대화의 속도를 더 부각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가 두려움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하면 숫자는 늘어도 결단력은 줄고 장비는 많아도 운용의 자신감은 떨어집니다. 결국 군비 확장은 체제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체제가 스스로 느끼는 불안의 크기를 거꾸로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완 해협의 침묵은 그런 불안이 단지 문서 속 숫자가 아니라 실제 행동의 속도와 범위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최근 타이완 해협에서는 그렇게 익숙하던 중국 군용기의 압박 장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을까요? 짧게 보면 답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지금은 작은 충돌도 큰 비용으로 번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반응을 예전보다 더 예민하게 계산해야 하고 일본과 타이완을 둘러싼 외교적 상징성도 훨씬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무엇보다 내부 체계가 완벽하게 단단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군사적 과시를 반복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실수를 허용할 여유가 적고 그 실수가 하필 가장 민감한 해협에서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싶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적은 선택된 평화라기보다 관리된 억제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결코 안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침묵을 두고 중국이 전략적 의지를 접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오히려 이런 정적은 체계가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위험을 다시 계산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목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움직일 조건이 나빠졌기 때문에 잠시 멈추는 것과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완 해협의 고요함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은 이것이 위험의 종료가 아니라 위험의 성격 변화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과시와 압박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반복됐다면 앞으로는 더 신중하고 더 계산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상대가 더 예측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가 더 위험합니다. 결국 이번 장면은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첫째, 외부 압력은 중국으로 하여금 타이완 해협에서의 행동 반경을 일시적으로 줄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현대전의 현실은 화려한 장비의 숫자보다 체계 전체의 생존성과 연결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셋째, 내부의 숙청과 불신은 군사력의 양적 확대와 별개로 실제 의사결정 능력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지점에서 만나면 겉으로는 강한 국가도 어느 순간 매우 조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장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타이완 해협의 조용한 하늘을 바라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착각입니다. 소리가 줄었다고 해서 의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한동안 움직임이 줄었다고 해서 긴장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때때로 가장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누가 두려워하는지, 누가 계산하고 있는지, 누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지금 북경은 예전처럼 모든 장면에서 즉각적으로 힘을 과시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위험이 작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를 핥으며 숨을 고르는 시간은 언제나 존재했고 많은 역사적 위기는 바로 그런 시간 뒤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안도도 과장도 아닌 냉정한 관찰입니다. 눈앞의 정적의 마음을 놓기보다 그 정적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음 단계에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끝까지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침묵은 단지 비어있는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압박과 공포와 계산이 교차하는 시대의 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